네, 이제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시장법, 지금 저희 말씀드렸던 자본시장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들, 회사의 성장 단계에서 초창기 단계부터 점점점 성장해서 어떻게 하면 자금 조달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던 거고요. 지난 시간 요약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자금 조달 원으로서의 어떤 그 크라우드 펀딩, 그 다음에 P2P 대출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본시장, 금융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이제 본격적인 성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영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일으키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만나본 중소기업 오너 같은 분들께서도 제조업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맨손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돈을 빌린다, 은행으로 돈을 빌린다는 생각만 해봤지 그 이상의 다른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린다는 것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니면 다른 자본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빌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유형자산, 아까 말씀드린 담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는데, 자기의 자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사를 크게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담보력의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고 조금 더 빌리고 조금 더 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자를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대출을 받아서 회사를 계속해서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는 계속해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내가 조금 적게 먹더라도, 그렇지만 그게 적게 먹는 게 아닌 겁니다. 내 주식을, 내가 100% 오너로서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내 주식을 10%를 떼주고 20%를 떼주고 30%를 떼줘서 동업자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투자자, 동업자는 50%까지 떼줘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10%, 20%의 투자를 참여하는 사람을 같이 만들므로써 이자 부담에 대한 그런 부담을 1차로 덜고, 만약에 회사가 컸을 때 그 과실을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간다 그러면 회사를 급격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은 그런 시장 영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사를 다른 불특정 다순이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를 키우고, 회사를 키워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아주 근본이 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법이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자본시장법에 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자금 조달의 대표적인 영역이고, 대부분의 자금, 제가 앞쪽에 말씀드렸던 1년 회사에서 거의 100억 원에 해당하는 것 중에 절반인 직접 자금 조달이 5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돈들이 다 이 시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자본시장법, 도대체 무슨 법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법이 아니고요. 2007년도에 논의를 해서 제정이 됐다가 2009년도에 이르러서야 시행이 됐고, 지금 시행한 지 이제 한 10여 년이 채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만큼 논의도 많았던 부분이고, 여전히 이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개정도 여러 번 걸쳤고, 지금까지 10여 회에 걸쳐서 자본시장법이 계속 개정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법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계속되는 변화되는 시장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활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법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내용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게 왜 어렵냐? 예전에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는 법으로 예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법인데요. 그 외에 통합법이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많은 법들이 예전에는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증권거래, 선물거래, 간접투자자산, 신탁, 종합금융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거래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많은 법들이, 이 법들이 지금 업권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증권, 선물, 간접투자자산, 펀드입니다. 많은 신탁업, 별개의
업역으로 나눠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묶어보자 라는 논의가 시작이 됐던 거고, 그 법을 하나로 묶어서 만든 것이 자본시장법입니다. 이 수많은 법들을 하나의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이 과정에서 교율해야 될 교통정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조문도 방대하고 내용도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법들은 뭐냐?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금융에 관해서 하나의 바이블을 만들어보자, 하나의 통합법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은행, 대표적인 금융사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험사, 당연히 금융회사입니다. 신탁회사도 마찬가지고. 물론 신탁회사에 관해서는 신탁업법으로 편이 됐습니다. 근데 신탁에 관한 법리는 그대로 신탁법이라는 것이 유효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어떤 회사죠? 여신전문금융회사 규율하는 법은 카드사, 할부금융사가 대표적으로 이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업들은 여전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자본시장법 정의의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바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금융투자 상품과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투자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투자와 대출은 분명히 다른 거다. 투자와 대출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투자는 뭐라고 그랬죠?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넣었는데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쪽박을 찰 수도 있다 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은행이나 보험이 그렇습니까? 은행은 북정 다수의 돈을 모아서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것이지, 원금 손실의 위험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통해서 원금 보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원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은행을 찾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을 매달 보험료를 내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내가 보험료를 지급했지만 그에 해당하는 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카드사나 할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초반에 저런 보험편도 어떻게 자본시장법으로 넣어보자라는 논의가 있긴 했지만, 기본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가 전제되지 않은 업권까지 넣을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기본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반발로 인해서 저 부분들은 빠지고 나머지 투자의 개념을 넣을 수 있는 이 업권들만 모아서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본시장법 왜 만들자 그랬냐? 포괄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과거에는 증권사, 선물사들이 개발한 상품들을 열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 들어서 점점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더 이런 현상은 심해졌는데,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투자 대상이다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비슷한 P2P 대출 시장도 과거에 그게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냐라고 했지만 새로운 시장들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크게 그걸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종합 주가지수에 투자를 한다든가, 금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원유, 아니면은 원자재, 부자재, 모든 것들이 투자 대상이 되면서 오히려 신용력에, 상대방의 신용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까지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도나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신용에 대해서도, 남의 신용도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는 상품까지 생겼는데, 예전처럼 증권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개별 상품마다 규율을 하겠다? 이게 과연 시대 상황을 따라갈 수 있냐? 도저히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회사들이 다양한 업을 하나의 증권사는 반드시 증권만 거래를 해야 되고, 선물회사는 반드시 선물만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 업권이 포괄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은행에서 여러 상품들을 팔지 않습니까? 투자 상품도 팔고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은행이 은행업의 고유 영역도 있지만은 아까 그렇게 투자 상품을 파는 것은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상황들이 보이는 건데, 과거의 규율만으로는 도저히 이런 새로운 매일매일 오늘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금융상품들을 도저히 규율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오픈을 한 겁니다. 이건 무조건 된다. 기본적으로 투자가 대상이 되고 상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해라. 근데 대신 규율하겠다라고 만든 포괄주의 규제들.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자 간의 겸업을 사실상은 허용하고 그 장벽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별로 나누는 거고요. 투자자 보호. 과거에 이렇게 업권을 열고 모든 상품에 투자를 하자라고 열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투자를 한 사람들이 대박만 나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 오시는 대부분 소송하자는 사람들 대부분도 쪽박이 났기 때문에 문제가 사는 거지, 대박이 나는 상황에서 거기서 내가 100만 원 더 먹겠다, 1000만 원 더 먹겠다,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적게 먹느냐, 이렇게 분쟁하겠다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은 대부분은 자기가 원금 손실을 입고 몇십 % 손실을 입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릴 것이냐, 이렇게 해서 소송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면 대박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쪽박이 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이렇게 열어놨으면 당연히 그런 투자자 보호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규제 법률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본시장법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 회사채, 여기 법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법에 우리 상법편에 주식과 회사채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자본시장법도 회사채, 증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얘네들은? 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조금 큰 회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제가 자본시장법의 특례로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주식의 발행, 회사채의 발행에 관한 것들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공개시장, 상장할 때 이런 내용들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조금은 좀 큰 회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회사를 규율하는 것도 있지만 금융회사, 거기에 이 자본시장에 관계되는 금융회사가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보다 많이 담고 있는 게 자본시장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법은 자본금을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회사를 설립하면 무조건 그때부터는 상법이 적용을 되는 겁니다. 상법이 적용돼요. 상법의 적용 대상은 회사의 사이즈와 관계없이 주식회사, 대부분 주식회사로 하니까 주식회사 회사법 파트는 상법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회사의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를 열고, 그 다음에 회사의 자금원으로서의 회사 주식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회사채를 발행하고에 관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는 그 발행하는 그 회사의 입장에 대한 내용들을 규율하는 것이고, 자본시장법은 그에 한정되지 않고 금융사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법의 적용 영역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채나 주식을 대표적인 어떤 직접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의, 직접 금융으로서의 주식과 회사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상법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자본시장법을 이해하셔야 제가 설명하는 그 부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뒤에까지 보여드렸는 것처럼 자본시장법 조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449조나 되는데요. 이 내용들을 그냥 단순히 1조부터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아마 매몰돼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용어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금융투자상품, 증권이 뭐냐, 파생상품,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 대부분 다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합투자기구 그냥 펀드라고 얘기하는데 집합투자기구라고 얘기하고, 사모펀드, PEF, 프라이빗 에쿼리 펀드를 사모집합투자기구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금융투자업자도 투자 매매, 투자 중개, 집합투자 이런 어려운 표현들을 쓰고 있고 여기 행위 규칙어가 하면 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어려운 용어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석선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이 용어, 조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읽다 보면 아마 그 바닷속에서 아마 헤엄쳐 나오기 힘드실 겁니다. 이 법이 어떻게 크게 카테고리가 됐는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자본시장법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쪽에 총칙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법이 규율하고 있는 정의,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어 정의는 당연히 아셔야 될 부분이고 이걸 안다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가는 거죠. 제2편이 금융투자업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했던 자본시장에 관여하는 플레이어들,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융사. 금융사들이 아무나 금융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금융회사는 일반 우리 상법상의 회사는 아무나, 소위 말해서 아무나 회사를 차려서 하면 됩니다. 근데 금융회사는 아무나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부도나면, 금융회사가 부도나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거기에 돈을 빌려주고 아니면 돈을 빌렸던 사람들,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모여있는 금융이라는 곳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모여있기 때문에 이 금융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한 개 회사가 부도나거나 문제되는 것에 비해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당연히 인가라든가 등록을 맞춰서 감독당국에, 금융당국에서 이 업을 해도 된다, 너네는 이걸 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사실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제 회사들이 업무를 맨 처음 시작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해야 될 의무들에 대한 규정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권이라든가 회사채에 발행을 할 때 어떤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행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유통은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금융사들의 입장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물론 여기서 그 주식이라든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측면에 대한 고려들도 분명히 나와 있긴 하지만 주되게는 여기까지는 앞쪽에 2편과 3편은 금융회사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4편은 내부자 거래, 시세조정, 부정거래 행위. 제가 대표적인 얘기로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러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이 부분은 오히려 그 회사, 당의 회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정보를 먼저 이용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자기가 입을 이익이나 자기가 얻게 되는 이익이나 투자를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게 된 것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있는 정보, 회사의 안 좋은 악재를 알고 미리 시장에 내놔서 팔았다 그러면 분명히 사는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는 사람은 그런 정보를 모르고 샀을 거기 때문에 내가 회피된 손해는 결국 그 사람의 손실로 이어지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규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 정보가, 회사의 정보가 동일하게 알지 못하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규제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 규제가 이제 규정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문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약간은 기관, 금융기관으로서의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뒷부분으로 관계사들. 여기 이제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그 다음에 거래소는 별도의 편제로, 한국거래소가 이제 별도의 편제로 나와 있는데, 단기금융, 종합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이렇게 해서 이 자본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플레이어들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그 규정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업무 담당자라 그러면 이 법률들도 당연히 다 아셔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상은 이런 그 특수회사들의
어떤 그 설립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크게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뭐 저같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요 회사 중에서 몇 개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자문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문을 다 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요 부분은 크게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은 이렇게 자본시장법은 이런 편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고 개별 항목으로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보다 더 쉽게 어디에 지금 배를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지 가는 거지 태평양 한가운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러면 표류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사망하고 말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미리 항상 바이블처럼 제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아시는 다른 변호사님이 만든 건데 제가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사죄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참 잘 만드셨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표를 만드셨을까? 3장, 5장 정도에, 4장 정도에 불과한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한눈에 정리해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래서 항상 자본시장법 보면은 요거 출력해서 옆에 놓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 부분을 보고 있는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금융상품에 대해서랑 금융투자회사 이렇게 보게 될 건데요. 금융상품은 앞쪽에 얘기하는 부분들이 요 표시된 부분이고요. 금융투자업에 관해서는 이렇게 조문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죠. 보시면 일단 금융투자 상품을 알아야 됩니다. 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규율하는 게 자본시장법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자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자본시장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의 범위를 넘어서면 자본시장법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지, 상품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그 업에 해당하는지, 그 금융회사가 맞는지를 보실 수밖에 없는 상품이고요. 금융투자 뭐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투자성, 투자가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권리를 취득해서 이렇게 용어를 쓰니까 되게 어려운데요.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뭔 얘기죠 이게? 그냥 자기가 낸 돈의 총액이, 내가 내는 돈액의 총액이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내가 냈는데 내가 회수를 하는 금액에 비해서 더 회수할 금액이 총액을 초과하게 될 금액이 더 많다. 되게 어렵죠. 왜 이렇게 표현을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렵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발생한다. 내가 넣었는데 돈을 못 가져올 수도 있겠다. 손실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전제가 돼요.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전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표로 그려봤는데 이게 훨씬 쉽습니다. 원금 손실이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금융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것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투자상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금융투자상품, 은행 예금이라든가 아니면 보험 쪽으로 가겠죠. 근데 원금 손실은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건데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냈으면 잃어버려도 100만 원 잃고 말면 그 이상은 내가 절대 책임 안 진다 그러면 그건 증권으로 가는 거죠. 증권. 근데 어떤 게 있어요? 내가 1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옵션 같은 거 권리 행사입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물어내야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10배. 그래서 우리가 선물 옵션 위험하다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상대적으로 깨져도 내가 넣은 돈 외에는 내 넣은 돈 포기할게. 에이, 그럼 알아. 이거면은 증권으로 가는 건데요. 파생상품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내 100만 원을 손실 보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10배, 100배의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키고 사건이었는데요. 내가 원금을 넘어서서 더 많은 돈을 물어줘야 될 수 있다. 그러면 파생상품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장내 파생, 장외 파생. 이건 거래소에서 거래되느냐의 문제인데요. 파생상품은 그래서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선물 옵션이 대표적인 파생상품의 유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증권에서 우리가 파생상품하고 나중에 보게 될 파생결합증권은 구별하셔야 되는데 파생결합증권, 증권이죠. 증권의 한 유형인데 파생결합증권은 우리가 이제 거래를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ELS 같은 것이 파생결합증권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 돈을 넣은 데에서 원금 손실 100% 손실만 나면 끝이지 거기에 더 넣어가지고 내가 100 이상의
내가 10배 이상을 물어내야 될 것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같은 파생이라는 것이 표현이 되기 어렵긴 하는데 이건 이제 다른 별도의 어떤 다른 투자 대상에다가 그걸 기준으로 이게 보통은 ELS는 이제 주가 지수를 견제로 하는 주가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가 지수에 대해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원금 손실이 초과 손실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파생결합 증권으로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파생 상품으로 가는 겁니다. 파생 상품이 훨씬 더 위험하겠죠. 예외가 되는 이런 경우들은 이제 CD 같은 대표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에서 이건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고 보는 거니까 요건 별도로 하시면 되고요. 증권은 이제 아까 요거에 대한 것을 여기에 있다, 여기에 위치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증권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 파생결합, 증권예탁 이렇게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용어가.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채무, 내가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이건 발행사 입장에서